이 사람은 끝까지 임금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다. 1392년 초여름 개경 선주교 근처입니다. 이른 새벽에 물안개가 다리 아래로 낮게 깔리고 말고삐를 쥔 한 남자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춰 세우고 천천히 흐르는 물을 내려다봅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임금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지켜온 충성까지 바뀔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그는 역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충신이었지만 버림받았다. 조선이 외면한 사람들. 이 제목은 단순한 비극의 나열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충성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충성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설 권력에 협조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벼슬을 이어갈 수도 있었고 가족을 지킬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성은 상황에 따라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곧 제거의 이유가 됩니다. 그의 충성은 배신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나라에게는 정리해야 할 과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고려사, 승정원 일기, 그리고 조선 전기 정치사를 다룬 현대 연구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식 기록을 중심으로 하되 기록에 남지 않은 부분은 후대 해석과 당시 분위기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조선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의 시점입니다. 고려 말 나라는 오랜 피로 속에 있었습니다. 권문 세족은 권력을 독점했고 지방 행정은 느슨해졌으며 왕권은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관청의 문서는 쌓여가지만 현장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던 때였습니다. 이 무렵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유교의 질서로 도덕과 명분이 바로 선 나라가 필요하다고. 그 과정에서 충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됩니다.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 나라에 헌신하는 관리. 겉으로 보면 충신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충성은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충성의 대상이 문제였을까요? 고려의 임금에게 충성하는 사람과 다가올 새 왕조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 둘 다 스스로는 충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 둘을 동시에 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 나라가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늘 같았습니다.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정리할 것인가? 이때 기준이 된 것은 능력이나 인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충성해 왔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부패했던 관리가 살아남고 청렴하고 충직했던 신하가 제거됩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일수록 새 질서에서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조선 초기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조는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왕이 바뀌고 정국이 흔들릴 때마다 충성은 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어제까지 임금을 보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체제 인물이 됩니다. 어제의 충언은 오늘의 불경이 됩니다. 충성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충성을 바라보는 권력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정말 충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충신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무게를 끝까지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나라였을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말로는 충과 효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현장에서는 충성이 언제든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권력이 불안정해질수록 충신은 가장 먼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고든 충성은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여겨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따라가게 될 인물들은 모두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들, 조금 늦게 돌아섰던 사람들, 그리고 끝내 선택의 여지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 구조 속에서 그 믿음은 종종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몇 특별한 영웅의 전기가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반복해서 만들어낸 선택의 기록입니다. 충성을 요구했지만 그 충성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던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구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순간 충성은 어떻게 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첫 사례는 누구였는지, 이야기는 그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충성이 생존의 문제가 되어 가는 동안 그 충성을 너무도 당연한 가치로 배우며 자라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개인의 선택에서 조금 옮겨 그 선택을 만들어낸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신하들은 어릴 때부터 비슷한 질문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늘 일정했습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서당의 훈장 입에서, 집안 어른의 훈계 속에서 그를 배우는 첫날부터 반복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직으로 나아가려면 이 가치관을 몸에 익혀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묻는 것은 글의 기교만이 아니었습니다. 글 속에 담긴 태도, 임금과 질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써도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읽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에서 말한 충성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대상에게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쓰여 있지 않았지만 정치의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면 충성의 대상도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 두 세계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생겨났습니다. 글로 배운 충성과 현실에서 요구받는 충성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관료 사회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임금 중심의 질서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정치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개국 공신으로 시작한 세력, 도덕과 명분을 앞세운 살림, 왕실과 혼인으로 이어진 외척, 그리고 종친들까지. 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고 충성 역시 그 관계망 속에서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은 늘 하나의 의미만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든 신하였지만 다른 이에게는 위험한 고집쟁이였습니다. 같은 행동이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정 안에서 한 발짝만 위치가 바뀌어도 충성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가족 관계도 이 선택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신하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곧 집안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편에 섰는지, 형제가 누구와 가까웠는지, 사돈이 어느 세력과 얽혀 있는지까지
모두 정치적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집안 전체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가라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늘 계산을 요구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지금 이 편에 서면 과연 가족은 안전할 것인가? 자식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의 정치 구조는 충신을 길러내는 동시에 충신이 오래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충언을 장려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충언이 불편해지는 순간 언제든 다른 이름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언은 쉽게 무례로 바뀌었고 의리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고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물들이 흔들립니다. 자신이 충성하고 있다고 믿는 방향과 권력이 요구하는 방향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누군가는 한 발 물러섰고 누군가는 끝까지 버텼으며 누군가는 선택할 틈도 없이 전국의 흐름에 휩쓸려 갔습니다. 훗날 바로 이 구조가 수많은 충신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수많은 버림받은 사람도 낳게 됩니다. 충성을 가르친 나라가 그 충성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 시기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 갈등은 더 이상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로 바뀝니다. 왕이 바뀌는 순간 그동안의 충성은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갈등이 처음으로 겉으로 폭발했던 장면으로 향합니다. 글로 배운 충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죄가 되었는지, 조선은 그 순간 충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왕조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쌓여온 긴장은 마침내 한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충성은 추상적인 미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1456년 여름 한양입니다. 조정 안팎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큰 소요도 전란도 없습니다. 조회는 평소처럼 열리고 관청의 문도 정해진 시각에 열립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미 서로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충성의 방향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전 임금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은 더 이상 마음속의 고민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을 먼저 살펴보면 이 시기의 사건은 매우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단종 복위 시도를 모반, 즉 반역으로 규정합니다. 법과 질서를 흔든 중대한 범죄였고 국가를 위협한 행위로 기록됩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사건은 명확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차지하려 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치의 중심에서도 한 발 물러나 있었고 벼슬을 더 얻을 가능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임금은 임금으로 끝까지 대우받아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세대에서부터 몸에 새겨진 가치였습니다. 임금이 살아있는데 다른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생각, 왕위를 빼앗긴 군주를 외면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는 관념. 이는 반역의 논리라기보다 조선이 스스로 가르쳐온 충성의 교과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는 이 교과서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쪽에서 볼 때
이 믿음은 언제든 다시 불씨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단종을 향한 충성은 지금 당장은 소수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언제든 정치적 명분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그 순간부터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과 안정의 문제로 바뀝니다. 체포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실록에는 대문을 부수고 끌어내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국문하였다, 죄를 자백하였다는 문장만 반복됩니다. 실록은 절차를 기록할 뿐 그날 밤의 공기나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이 빈틈을 채우는 것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말들입니다. 밤새 이어진 신문, 잠을 재우지 않는 국문,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압박했다는 이야기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소문들이 조정 밖으로 빠르게 퍼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또렷이 보게 됩니다. 처형이 이루어진 뒤 조정은 놀랄 만큼 빠르게 평온을 되찾습니다. 공식 기록도 그 속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사건은 몇 줄로 정리되고 이름은 역적이라는 두 글자로 묶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기록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어떤 처지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은 작지 않았습니다. 조정 안의 신하들뿐 아니라 조정 밖의 사람들까지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충성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끝까지 지키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퍼져 나갑니다.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충언은 줄어들고 말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임금에게 직언하던 신하들조차 문장을 한 번 더 고르고 비유와 완곡한 표현 뒤에 자신의 뜻을 숨기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는 질서가 회복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충성이 한 발 물러선 자리에는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충신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그 충신이 너무 고다지는 순간 국가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든 말은 위험한 말이 되었고 의리는 관리해야 할 변수가 됩니다. 이 구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비슷한 장면은 반복됩니다.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 도덕을 앞세우던 인물들 역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충성을 말했지만 정국이 바뀌는 순간 그 말은 위험한 언어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기록에는 직접 남아있지 않지만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충성도 때가 있다. 확실한 문헌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떠돌았다는 점 자체가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공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 충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가 됩니다. 언제 말할 것인가, 언제 물러설 것인가. 이 판단을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은 순식간에 본보기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충신서사는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살아서 침묵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말하다 사라진 사람들. 훗날 우리는 후자를 충신이라 부르지만 당대의 국가는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충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가? 이 질문이 정치의 전면으로 떠오르면서 이야기는 더 깊은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이 위험한 선택이 되어가는 흐름은 마침내 한 지점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이야기는 갈등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충신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도 단순한 도덕의 문제도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1519년 가을 한양입니다. 조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젊었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곁에는 그 뜻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충신이라 여겼고 임금 역시 처음에는 그 충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충성이 너무 빠르고 너무 곧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개혁은 하루가 다르게 밀어붙여졌고 기존의 질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관청의 관례는 무시되었고 오래된 인맥과 서열은 한순간에 무력해졌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불안을 느꼈고 조정 곳곳에서는 너무 앞서간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조정 안에는 두 가지 충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의 뜻을 곧바로 실현하려는 충성, 다른 하나는 나라의 안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충성입니다. 둘 다 스스로는 옳다고 믿었고 둘 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충성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점점 임금에게로 모입니다. 임금은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까지 끝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충신들은 임금에게 더 강한 결단을 요구했고 그 요구는 점점 임금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지와 신뢰가 서서히 압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록의 표현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직언으로 불리던 말은 어느 순간 전행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충성은 공적인 의리가 아니라 사사로운 고집으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행동이, 같은 말이 어느 지점부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조정의 공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어제까지 임금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날 아침부터 불려 나오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띄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죄목이 정리됩니다. 국가를 어지럽혔다는 말, 질서를 해쳤다는 표현, 조정을 사사로이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 이것이 공식 기록에 남은 언어입니다. 여기까지가 갈등의 전반부입니다. 충신들은 끝까지 자신이 충신임을 의심하지 않았고 국가는 이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갈등은 이 지점에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순간입니다. 조선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충신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개인의 도덕 위에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언제나 권력의 균형이라는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충신이 많아질수록 그 충신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정치는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임금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세력 사이에서 늘 조정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신, 대신, 외척, 살임.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임금 자신도 정치적 위험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충성을 평가할 때 그 충성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지금의 질서를 흔드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게 됩니다. 이 순간 충성은 미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선례였습니다. 조선은 늘 이전 사건을 의식했습니다. 한 번 허용된 충성은 다음에도 허용해야 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충성은 아예 초기에 잘라내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불안을 미리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판단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충성을 다하려던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임금의 곁에는 듣기 좋은 말만 남게 됩니다. 충신은 줄어들고 안전한 신하만 살아남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조정은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건강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충신이었지만 버림받았다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조선은 충신을 몰라본 나라라기보다 충신을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어떤 충신은 버려졌고 어떤 충신은 살아남았는지, 왜 같은 충성인데도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기록 속에 남았는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해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조선에서 충신이 버림받는 장면은 우연처럼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 비슷한 방식으로 되풀이됩니다. 이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정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임금을 정점에 둔 국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권력은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는 여러 세력이 동시에 떠받치는 형태였습니다. 개국 공신으로 시작한 훈구 세력, 도덕과 명분을 앞세운 살림,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외척, 그리고 종친과 관료 집단. 이들은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고 임금은 이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충신은 언제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임금의 뜻을 곧바로 실행하려는 충신일수록 그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말을 돌리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으며 도덕과 명분을 앞세워 직언하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정치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힘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충신이 많아질수록 그 충신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일수록 정치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충신의 의도보다 그 충신이 만들어낼 결과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옳은 말인가 보다 지금 이 말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여기에 신분제라는 구조가 더해집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충신이라 불린 사람들 대부분은 양반이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개인을 넘어 가문과 문중의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은 개인의 미덕인 동시에 집단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 무게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은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사람의 충성을 인정하는 일은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관계만까지 함께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신은 쉽게 칭찬받지 못했고 한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정리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보다 구조의 안정을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이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장의 정치적 부담은 사라지고 도덕적 의미만 남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던 충신은 고든 사람, 의로운 인물로 다시 불립니다. 사당에 모셔지고 글로 기록되며 후대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대부분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조선은 왜 이 구조를 끝까지 바꾸지 않았을까요? 충신을 존중하면서도
충신을 보호할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충신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말의 옳고 그름을 공식적으로 다투고 권력의 한계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조선은 이 부담을 감당하기보다 사람을 정리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조선을 오랜 시간 유지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큰 흔들림 없이 왕조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충성은 권장되었지만 너무 진한 충성은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안전한 충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의 시청자분들께도 익숙한 장면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조직에서 너무 앞서 말하는 사람,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은 처음에는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오래 남는 사람은 조금 늦게 말하고 조금 덜 튀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옳다고 믿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순간들.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갈등으로 남습니다. 조선의 충신들이 겪었던 선택은 형태만 다를 뿐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충신서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끝까지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국가는 충성을 요구했지만 그 충성이 만들어낼 파장까지 책임질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버림받았던 충신들은 이후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그 기억은 오늘까지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떤 질문으로 마주할 수 있을지 마지막 장에서 그 여운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뒤에도 조선은 겉으로 보기에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정치는 계속 굴러갔고 왕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충신 몇 사람의 희생이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그 여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신으로 불렸던 사람들의 말년은 대개 기록에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유배지에서 병으로 생을 마쳤는지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늙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사건이 정리되는 순간까지는 상세하게 기록했지만 그 이후의 삶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회복되면 사람의 삶은 기록의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사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옅어지면 사람들은 다시 그 이름을 불러냅니다. 역적으로 정리되었던 인물은 충신으로 바뀌고 문제가 되었던 말은 고든 직원으로 다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이미 그 사람의 삶이 끝난 뒤였습니다. 조선 후기와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인물들은 점점 상징이 됩니다. 한 사람의 구체적인 고민과 선택은 희미해지고 의리, 절개, 충성 같은 말로 정리됩니다. 기리는 방식은 점점 깔끔해지지만 그만큼 인간적인 흔적은 옅어집니다. 우리는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밤을 보내며 어떤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 살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기억 방식은 이후의 정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충신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쉽게 따라하기에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충신을 칭송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선을 긋습니다. 저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 미묘한 거리감은 조선이 남긴 오래된 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정치 문화에는 한 가지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말은 하되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는 태도. 충성은 보이되 언제든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태도. 충신이 사라진 자리를 조심스럽고 안전한 사람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정국이 불안해질수록 침묵은 점점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충성은 여전히 이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도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너무 원칙적인 사람, 끝까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신뢰를 얻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오래 남는 사람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상황을 살피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옳다고 믿는 선택이 항상 모두를 편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고집스럽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그 무게를 버겁게 받아들입니다. 의도와 결과가 엇갈리는 순간은 시대와 관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충신을 평가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단정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충성을 요구하는 사회가 그 충성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조용히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질문을 남겨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끝까지 지켰을까요? 아니면 한 발 물러섰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